국가 차원에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요. 따로따로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 따로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따로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 국토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주거지의 분할성, 그러니까 주거지가 자꾸 분할되는 거, 구분되는 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마라톤 세미나는 그런 정책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국가가 바로잡도록 우리가 유권자로서 뭐 표심으로 단죄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하는 건 우린 그건 따로 하고,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우리 좋은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뭐 그런 뭐랄까요?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보면서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화면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서울의 이제 흔히 말해서 고가 주택들이 공시가격 기준의 도표입니다. 고가 주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서울 지역에서 흔히 말해서 저가 주택들로 분류되는 곳들이 가장 많은 지역들을 표시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어 갈수록 저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 왔는데요. 특히 검은색 남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왔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왼쪽이 2021년인데 2021년에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남색 원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쪽 지역이 굳이 우리가 따지면 종로구에 있는 구기동, 평창동 이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2021년하고 2016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고가 주택에 대한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줄었죠. 최근 들어서. 오히려 줄었어요. 2026년에는 저 어떻게 보면 서울의 경계선 끝까지가 주택의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었었는데 꽉 찼는데, 2021년 들어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이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요. 요쪽 부분에 이렇게 안 칠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란색 그래프들을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을 보시면요. 2016년대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성동구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이제 초고가 지역으로 분류됐었고, 용산도 그 옆에 있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지역도 고가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서초 지역에서도 일부가 이쪽에는 원래 고가 주택이라고 분류되지 않았던 것들이 고가 주택으로 늘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일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를 제가 더 바꿔왔어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2021년과 2011년을 비교하기 위한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마포구 쪽입니다. 마포구 쪽이에요. 우리가 한때 제일 그 뭐랄까요? 도심지 내에서 부동산 지역으로 활성화되는 동네는 강남 3구 뭐 이렇게 표시했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 용, 성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했죠. 보시면 실제 마포 일부 지역이 초고가 주택들이 모여져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동은 원래 고가 주택이 전혀 없었다가 고가 주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가 주택이었다가 점점 더 고가 주택이 없어지는 이 저기 종로구 위쪽 지역 이런 곳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구 쪽에 있는 이 여의도 지역하고 양천구 쪽에 있는 이들 지역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의 범주 자체가 더 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 부동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강남 3구 다음에 마용성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이 또 급부상했다면, 그럼 그다음 마용성 다음에 어디냐? 아니면 마용성에선 어디가 그다음 부지가 되느냐? 이거를 그냥 개인 차원에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정말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공부한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면 흔히 아주 유치한 표현으로 알박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뭔가 호재를 불필요하게 너무 과잉으로 던지면 안 올라갈 것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부동산이 오르는 진단이 나오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안 던지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톤 앤 매너를 유지하죠. 시장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저는 생각하는 판단을 드려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응을 하고, 그런데 이걸 너무 구체성 있게 드려버리면 뭐 마포구에 있는 공덕동 어디 하고요, 뭐 아니면 용산으로 넘어가는 뭐 예를 들어 저기 공원이 효창공원 쪽에 어디는 어떻게 돼가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마라톤 세미나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유발되는 요인들,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제일 큰 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서울에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여기가 일어나는 변화의 가장 중심 요인은 이 다음 발제해 주실 우리 김재경 소장님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분야인 재건축 재개발이 일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그다음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용성과 같은 상급지로 슬슬 분류되는 지역은 어디일지를 말씀드리는 게 서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걸 조금 큰 폭에서만, 지금은 또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니까 큰 틀에서만 설명드리면, 2011년부터 2016년도는요, 평균 주택 가격 상승폭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기초 구역별로 보면 주택 가격 편차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급지 주택 가격과 하급지 주택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1년에는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편차가 증가했어요. 저렇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통계적인 변화를 견인했던 지역이 뭐와 관련되냐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관련된 지역들로 설명을 하면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를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그런 과정 말고요, 지금의 도시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기조를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이제 근 15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 준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뉴타운으로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고 들어엎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쪽 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존치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또 현대적 발자취 아니냐라고 지역을 유지했더니 그걸로 인해 얻은 성과도 있겠죠. 뭐 성과가 없다라고,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 중에 분명히 하나는 주거지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의 분리가 훨씬 더 심화된 거는 분명한 부작용이다. 다른 효과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을 가지고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유발되기 시작했냐면, 대구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구의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노란색이 수성구입니다. 2016년도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의 수성구의 지역을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신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했더니 2021년 들어서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늘었어요. 하지만 대구 지역에는 원래 기존에 흔히 말해서 잘 사는 동네라는 곳이 달서구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달서구에 붉은색 점들이 상당히 여기저기 있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더니만 달서구 지역이 2021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붉은색 지역이 한쪽 구탱이 빼고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했었을 때는 지역은 이미 전체 파이가 커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지역의 변화는 붉은색 점이 쉬프트 되는 거예요.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급지 중에 하나는 소멸되고 다른 상급지로 몰려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서울은 어떻게 된다? 상급지 중에 일부는, 다시 위로 돌아가면 저 종로구 지역의 일부는 물론 주는 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생기는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파이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상급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 소득의 눈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종로구 저 위에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 있잖아요. 아주 부진원 200평, 300평짜리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고 오히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서요도가 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래서 좀 흐름이 다르다. 이런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구는 어떻게 됩니까? 광주는요, 교수님. 이런 거를 방금 지금 보여드린 여러 통계들을 기반으로 그쪽 지역에서 앞으로 상급지와 하급지가 재건축, 재개발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재밌게 들었고, 저도 이런 식으로 공시가로 비교한 표는 처음 보긴 했지만, 조금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뭔 얘기를 더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해가지고 사실 그 동네가 더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후퇴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 동네에다가 대표적으로 사실 창신숭인동이나 서계청파동 일대에다가 도시재생 사업 하겠다라고 하면서 각자 국비만 1,000억 넘게 썼습니다. 근데 그 1,000억 써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게 근본적으로 소방차가 못 지나다니는 도로폭을 확장하지 못하고 주차장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어르신들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젊은 층들은 들어갈 요인들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사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거기가 못 갔다라고 하면 그 돈을 정비 사업 하는데 도와줬었으면 진작에 재개발되지 않았을까라는 말들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사견 하나 뭐 첨언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박정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해주셨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일단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 그걸 사실은 보여드린 거고, 지역이 확장되니까. 마포구가 오른 건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면 집값 떨어질 거다. 천만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요. 2019년도에 서울의 아파트가 12,481세대가요, 멸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져 버려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특히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이런 멸실 효과 그리고 개발 효과가 중첩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하게 하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최근에 그래서 집값 상승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기는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수익성이건 뭐 공사비가 올라서건, 그래서 집값이 사실은 오를 하나의 기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면 집값이 오르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집값이 오를 하나의 요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하고는 다르다.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지방은 쉽게 말해서 지방은 하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생기면 글로 그냥 집중되고 나머지가 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지 않지만, 사실 이게요, 저는 조금 더 나가보면 서울의 나중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도 계속 수요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유효 수요건 인구건 어쨌든. 그럼 수요가 감소하는 속에서 일부 지역이 개발되면 글로만 몰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쇠퇴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지방에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시장을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될 가능성은 전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증거를 뭐 저만 해석인지 몰라도 박정 교수님 자료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코멘트 드리면, 뭐 저희가 지금 마라톤 100분 토론을 진행한 게 오늘이 5번째예요. 마라톤 세미나는 이번에 3번째로 개최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100분 토론을 하는 게 5번째인데, 아마 그 첫 번째, 두 번째 때부터 박정호 교수님이 강조해 오셨던 게, 어쩌면 이렇게 양극화, 또 지역마다 따로따로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여러 근거들을, 그러니까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지역마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계속 입증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수단은 다르지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차 백분 토론 때부터 말씀 주셨고 그 논거를 달리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가지고 따로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소감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동조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따로따로 흘러가는 모습, 수도권 내에서도 따로따로 흘러가고 서울 내에서도 또 따로따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일종의 이런 현상을 다극화 혹은 양극화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시경제적으로 판단했었던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 그게 또 자산의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 이런 정말 다극화 양극화가 막 전개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할까요 이런 면에서 더 뭐 평균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박정호 교수님께서 마라톤 세미나 때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그래도 이렇게 대응하셔라. 투자자나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짧게라도 좀 부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뭐 김광석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마라톤 세미나를 계속 참여하고 또 같이 기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동산이 점점 주식 투자화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 종목에 따라 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부동산도 이제 과거처럼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옥석 고르기를 잘 해야 내가 살면서 적지 않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와 관련돼서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금리 기조나 물가 변화 속에서 또 그런 어떤 기조들이 있는지도 설명드렸고 이렇게 쭉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아까 우리 그 이광수 대표님이나 김재경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지금 그런 변화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 재건축 재개발이 분명 집값을 통계적으로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왜? 헐고 없앴던 집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 가격은 없이 토지 가격만 받거나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 뒤에 새로 조성되는 집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 동네 못 살게 되는 부분이 일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완할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원주민들이 못 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에는 옛날에 지어진 집들 중에서 안 맞는 데는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세 번째 집을 사는 기회예요. 우리 김재경 소장님하고는 늘 자주 말하는 얘기인데 집을 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매매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청약을 당첨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옥석을 잘 가르기 위한 주제를 제가 계속 마라톤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집을 장만하는 약간 세 번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볍게만 좀 질문을 드리면 25일 날 마라톤 세미나를 하는데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주로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의 의견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주로 발제를 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각각 광역시나 서울시에서. 그럼 그게 됐었을 때 한 10년 지난 뒤에는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어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급지 중에서 오히려 이제 예전 같은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할 지역은 어디가 될지 이런 걸 말씀드릴 겁니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오늘 경일남 첫 번째 게스트로
처음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제 박정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정비 사업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사업성 높은 데를 걸러낼까? 막 이런 식의 실질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첫 출연인 만큼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공급 대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위기가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최근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야당 압승 이후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 관련해서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현 정권 즉 대통령이 식물 정권이 되겠다. 앞으로 뭐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제 실효성이 좀 부족하겠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 중 하나가 이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냐 마냐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해야 이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사라지고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도 온기가 돌 거다. 지금 아파트랑 빌라 간의 양극화도 이런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메인 주제랑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앞으로 발표되는 이제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들은 많이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사항으로는 2024년도 일시 부동산 대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발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마지막 장표에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을 보는 게 중요한 거가 이게 어떤 식으로 개정해 나갈 것인지가 써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사항 중에서 안전진단 관련 개정안은 이제 도시 정비법 정확하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입니다. 그러면 법 개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지 개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도 요건, 재개발 노후도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이죠.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다라고 하면 정부의 위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대책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법 개정 사항인가 시행령 개정 사항인가를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정되기가 어렵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예산 관련된 사항들 대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실질적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인식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아무래도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둘 다 싫어하는 거는 동일하긴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더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법적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의 재개발로 보고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개발과 재건축의 1급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재건축에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 재개발에서는 이제 한남 뉴타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재건축에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것이지 그 입지라든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저기는 정말 비싼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주할까라고 했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차가 못 지나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둘 다 싫어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은 일방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규제 차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분담금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란이 터질 사항들이 있고요.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서 개정이 되긴 했는데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개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사항들 전혀 건드지 않았거든요. 미실현 이대의 과세라든지 이중과세, 형평성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사실상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사항이다.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이천동의 한강맨션은 1인당 분담금이 이제 7억 7천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리고 최고 세율은 건들지 않고 과세 표준만 낮춰놨기 때문에 이 7억 7천 나오던 게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으로 줄어들었다 한다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분담금 낼만하네 하면서 추진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은 사실상 이 초과이익 환수제로 갖다가 재건축을 다
막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표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용적률이 200% 전후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이 어렵다 보니까 추진된 게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요.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행령까지도 나오고 조만간에 이제 선도지구까지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지역들은 죄다 이제 민주당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해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제 잘 추진하도록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잘 작동해도 문제, 작동하지 않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산이에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금도 낼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서 이득이 없어도 이제 부과가 되는 구조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적게 납부되긴 하겠죠. 근데 사업성이 부족해가지고 재건축이 안 되는데 사업성을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부여해주고 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작동이 되게 되면 너네는 이득이 생겼네? 그러면 초과이익을 환수해야지 라고 하는, 사실상 조선모사 같은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저는 극단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특히 도심 공급의 양대 축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이제 아파트를 빼버리면 어떻게 재개발만으로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해서 잘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벌써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이제 시멘트 철급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공사비 인상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들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자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폐업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비가 올랐다 말은 하지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가 300에서 5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하이엔드 브랜드조차도 평당 600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비는 평당 700에서 800선이 기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기사인데요. 이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서도 위치가 정말 괜찮고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입지가 대장이라고 말하는 1구역도 평당 730에 제안을 했더니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결국은 730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 포스코가 무리수 던진 거 아니냐, 수주만 해놓고 나중에 착공할 때 되면 100% 가격 올린다, 그냥 사실상 이건 조합원들 기망행위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포스코가 그때 가서 730을 지키면 저는 리스펙을 하겠지만 사실 올릴 가능성이 전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도 온다는 얘기합니다. 이제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여의도 공작 아파트 재건축이 1070만 원에 수주를 했거든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가고 하이엔드로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게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3년 뒤가 되면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은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어렵다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비사업 옥석 가리는 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가 좋아서 우리가 이 결국은 분당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곳들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2, 3년 뒤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요 도심지에 대한 공급 절벽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입주 물량만 본다 하더라도 2024년, 2025년도 같은 경우를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26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몇천 건으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량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되는데, 물론 이 통계는 계속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앞서서 이광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입주 물량에 대해서 로스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질문 드려보니까 서울에 그러면 공급 누락이 몇인가요? 라고 하니까 뭐 10,000에서 2만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2024년도나 2026년도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없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서울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 여러분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종전주택에 대해서 빈 땅에서 짓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다 보니까 멸실 물량들이 있다라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만 세대 전후로 해서 물량이 되다
멸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2만 세대가 입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순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개포에 입주장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전세 방어가 대단히 잘 되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올해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고, 사실 올해 입주 물량 자체도 둔촌주공 12,000세대에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입주 물량 자체가 실질적으로 별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결국 인허가 실적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에 대한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게 눈에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재개발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결국은 도심 공급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진단이 잘못되면 해석도 잘못되는 것이고, 그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도 틀리게 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 주택 보급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논리로 움직였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공급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주택 보급률 통계 자체도 서울 같은 경우는 100도 안 되고, 이 100도 안 되는 거는 맨날 이제 침수가 되게 되는 그런 빌라, 반지하들도 다 포함된 통계라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양지대 주택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인구 감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2020년도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인구의 정점을 지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70년도 되면 평균 연령만 거의 60세 가까이 되고 인구가 정말 많이 줄게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주는 곳이 어디냐? 사실 지방인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이나 주요 대도시들이 아니라 지방은 지금 이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만 말하느냐? 그게 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울의 집값은 사실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화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KB 통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 평균 주택 가격은 12억 정도가 되는데 연립주택, 즉 빌라 가격은 3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평균은 고가주택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5천,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 7천입니다. 사실 이런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자금도 정말 잘 돼 있다 보니까 금리도 2%대로 갔다가 빌릴 수도 있고요. 이 2억 7천이라는 돈을 조달하기 어렵다라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 서울의 아파트에 쏠려 있는데 사실 그 아파트가 비싸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정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사실 도시재생의 문제점이 빌라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정말 놀라운 통계 중 하나가 서울특별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2015년도만 하더라도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13%였는데 2022년도에는 23%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정말 소름 돋는 사항 중 하나가 2016년도부터 2019년도는 정말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던 때가 16년부터 19년도입니다. 그래서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집값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때조차도 살짝 주춤은 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노후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공급량이 도심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5년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노후주택 비율이 30%가 훌쩍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높아진다,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저는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 금방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찰고 착공, 준공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요. 이 10년이라는 것도 순조롭게 갔을 때 1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부터 정비구역 지정부터 출발하게 되면 빨라야 15년에서 20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원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당장 단기적인 공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갔다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실태를 살펴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끊어질 것 같은 게 앞으로 정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 중 하나가, 사실 가면 갈수록 이게 이번 총선이 정말 더, 물론 이제 지역색을 띄는 데들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말 계급 투표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번 당선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얘기하지만 마포에서 마포갑, 용산, 근데 성동은 당선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게 구별로 한번 세분화 보게 되면 사실 놀라운 결과가 보여지는 게, 성동구 같은 경우도 옥수, 금호, 성수동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당선이 되고 광진구도 민주당이 되긴 했었지만 자영동이라든지 광장동이라든지 누가 봐도 비싼 한강변 일대들은 되게 국민의힘이 되는 사항들, 그리고 영등포구 자체도 여의도 동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도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되는 사항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송파구 같은 경우도 딱 해당 지역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잠실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잠실이 아닙니다. 빌라 지역들이 있는데 이 빌라 지역들 같은 경우 파란색이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사실 표를 잃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내가 살기 원하는 양질의 주택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갈 곳은 어딘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는 부동산이 어딘지, 앞으로 신축 아파트 지역별 양극화, 상품명 양극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발제해 보았습니다. 뉴욕시는요, 70%, 75%가 넘어요. 30년 이상 된 주택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노후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의 서울은요, 노후주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을요, 엄청나게 많이 해왔다. 그게 아파트기 때문에 어떤 주거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 너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후주택이 과거하고 비교해서 뭐 올라갔다고 문제가 된 건 아니다. 사실 주택은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 신축을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이건 불가피하게 도시의 노후주택화, 특히 대도시는 그건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거를 억지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잘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전통적으로 대도시들은 다 노후주택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면 집값은 떨어집니까, 오릅니까? 재개발이 안 된 동네들, 예를 들어 빌라촌으로 남아있게 되는 동네들은 집값이 떨어지겠죠. 재개발 프리미엄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게,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돼서 공급이 감소해서 전체 집값이 오른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이 안 돼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약간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면 집값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세실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혼동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정책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와 정책을 얘기할 때 저희가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치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민주당이 이긴 거 받아들이면 돼요. 좋다 나쁘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요. 시장을 분석할 때. 그런데 뭐 이렇게 득세한다, 이런 단어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같이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거를 내가 의사 판단을 해서 제 초안이 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옳습니다, 이거는요, 시장을 판단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꼭 그 점에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가치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팩트만 얘기도, 숫자만 얘기도, 전망을 하면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핵심은, 이광수 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무너지게 되면, 그럼 재건축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진 아파트들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빌라 가격을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게, 지금 재개발합니다, 재건축합니다 라는 얘기만 듣고서 무지성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데들은 사업성 체크 제대로 안 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신축 아파트 희소성 관련해서는 결국은 사이클이 있다라고 봅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전에는 아파트나 이제 노후 주택들이 늘어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지라고 인지를 하게 될 텐데, 이 사이클이 한번 깨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신축 아파트가 마지막 신축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중계주공 같은 경우는 정말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똑같은 80년도에 조성됐었던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목동 대장이 이제 목동 7단지거든요. 여기 30평대가 25억 실거래가를 넘겼습니다. 즉 사람들이 누가 봐도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지금 가격대들이 다 정고점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는 갈 곳만 간다 하면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큰 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곳들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살아남는 곳들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까 말한 희소성,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이 더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즉 내가 거주 가치가 있는 양질의 지역들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재경 소장님이 발제하셔도 되는 주제를 제가 이번 마라톤 세미나에서 하게 될 것 같고, 아마 3회 마라톤 세미나 말고 4회 마라톤 세미나는 아예 재건축 재개발을 저희가 주제로 삼아서 그냥 김재경 소장님까지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마라톤 세미나를 해도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두 분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또 코멘트를 잠깐 해드리면, 우리나라 서울의 노후주택 비율이 낮은 거는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뉴욕은 19세기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고 20세기에도 항상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도 뉴욕에서 지어진 집들은 무슨 ICT 기반으로 최첨단 그런 빌딩은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눈높이와 상당한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기획돼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뉴욕에 100년 된 호텔에 방문을 했어도 상당히 여기 고진역스럽고 고풍스럽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때도 국민소득이 높았던 도시들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60년대는 국민소득이 100불이었고요. 1970년대는 간신히 2,000불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나 주거단지들, 그리고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에는 맞지 않는 눈높이가 좀 있어서 외국처럼 노후주택을 그냥 존치하고 보존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가꾼다고 했었을 때, 저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 10년간 지켜봤었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느낌이 나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들을, 서울 안에 있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국민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새 아파트들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데, 그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 가격의 평균치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 오르죠. 예, 분명 오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평균치가 올라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거는 우리가 백분 토론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이번 마라톤 세미나에서는 그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 서울에 저 아파트 살 돈은 없고요. 제가 살 돈은 딱 빌라 수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빌라를 어디에 어떻게 샀었을 때 우리는 거기 서울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쾌적하게 살다가 몇 년 지난 뒤에 나름대로 재건축이든 뭐 재개발이든 이런 호재가 인근 지역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든 그런 데까지 이어져서 나 살다 보니까 집값도 올랐어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라톤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개인적인 고충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고정 댓글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말씀씩만 간단히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라톤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고충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2차 때도 아예 대놓고 말씀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 신내동 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문도 교수님 나름의 관점, 이광수 위원님의 관점, 저의 관점, 김광석 교수님의 관점 다 같이 전달해 드렸고, 그게 어떨 때는 우리가 아주 우연히 같은 뷰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다르기도 했거든요. 그 다른 얘기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균형감 있게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도 도움받았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영등포구에 있는 그 좀 조선족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2층짜리 빌라 사신 분 고충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 강수영님도 그렇고, 김광석 교수님도.
그땐 저랑 한문도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 빌라 우리 같이 투자해서 올려보자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을 만큼 의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괜찮은지 모르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개인적인 상담하는 곳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희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이제 자산 투자인데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변화를 내재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튜브하고 저희가 방송 나가서 말씀드리기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이렇게 대면하고 말씀드리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경험인데, 저는 원래 주식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하러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월스트리트 가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한국 주식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화가 바이든하고 그때 트럼프가 막 대통령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근데 막 그 펀드 매니저가 트럼프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트럼프 하면 뭐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말하니까 주식 시장은 엄청 좋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이게 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과 그 환경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하고 별개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고도 별개고 이 떠내는 작업이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얘기를 사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당위론적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내가 그려지는 좋은 세상이 있죠. 나 이거 옳고 싫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 세상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는 사실은 좀 더 이걸 더 많이 뗄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박정호 교수님하고 같이 실제적인, 실용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이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 토론 참여하셨는데, 토론 참여한 소감 말씀 간단히 인사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일남 처음 출연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딱 그냥 핵심적인 가장 제일 중요한 주제, 이제 도심 공급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 간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와중에서라도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 앞서서도 이제 앞에 계셨던 다른 분들 다 얘기하신 게 개인의 문제,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산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 가지고 있으면 사실 팔고 다른 데로 넘겨가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업성이 괜찮고 입지 좋은 데를 어떤 식으로 구별해 나가야 되는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또 참석할 기회가 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해주신 세 분, 그리고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